알아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재판부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고려했지만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 힘주어 얘기한 부분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 위법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오늘 있었던 판결문 이 낭독은요, 요약본을 낭독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재판부의 취지는 판결문에 보다 상세하게 들어있을 것이지만 이 요약본이라고 해도 국민들에게 지금 이 판결문 낭독이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재판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담아서 이 요약본을 만들었을 텐데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그 사실관계가 바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지점입니다. 네. 그 자체로서 내란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국회 군 병력 투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다. 이번 판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국회가 이제 군을 통해서 봉쇄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기능을 일정 시간 동안이라고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봉쇄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가능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비상계엄이 국회의원들의 이 계엄, 이 해제 표결을 통해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으로 보면 봉쇄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네. 국회에 대한 봉쇄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로 국회의 기능을 일부라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한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 내란죄가 인정되는데 핵심적인 지점이었는데 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헌법에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상계엄이 이루어져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국회에 대한 권한을 박탈한다거나 입법, 사법, 행정의 그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어도 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이 국회에 대한 봉쇄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설령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이었을지라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여서 내란이 된 것이다.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좀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않았나.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임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과 연결돼서 결국 국헌 문란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는 그 국헌 문란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문제가 됐을 때 지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과거에 다른 나라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찰스 1세를 예를 들면서까지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일반적인 인식 자체가 내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상정을 하면 왕이나 군주가 있을 때 아래로부터 국가 권력을 침탈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내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쉽고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효과가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처벌해야 된다는 부분을 예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기본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이라든지 폭동을 통해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한 부분이 적어도 국회 침투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공수처에 있어서 수사 권한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라도 여러 자료라든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보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국헌문란이라든지 폭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판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변호사님 위로부터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우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때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내란죄라는 것이 사실 형법 체계는 존재하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소한 죄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이 내란죄로서 문제되었던 사례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외에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거나 판례로서 그 법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도 이 내란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굉장히 폭넓게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요 선진국들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았던 건 제도적으로 뭐 상원 하원을 두고 있고 갈등을 봉합하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도 언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의 사례들도 언급을 하면 이런 위로부터의 일종의 쿠데타가 있었을 때는 오히려 망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공을 한다거나 그래서 처벌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사례를 찾기 쉽지 않았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찌 보자면 교과서 속에만 좀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내란죄를 최대한 좀 쉽고 좀 간명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어도 현재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란죄를 범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전제하고 설명을 이어갔고요.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 국헌문란, 결국 국회의 기능을 봉쇄한다거나 우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입법, 사법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이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결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특히 계엄 선포문이라던가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이 사령관들이 움직인 그 지휘에 따라 움직인 그런 담당한 업무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입법과 행정 사법의 어떤 고유한 권한을 충분히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점에서 내란죄를 인정하였다는 점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백 기자, 지금 일단 1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 측 앞으로 어떤 선택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실제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서울고등법원 이 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이 재판부에 배당이 된 즉시 이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란 등 왜 특정 피고인만 이 일반적인 배당 절차가 아니라 전담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다른 중대범죄 피고인과 비롯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아마 핵심 주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재청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헌법 소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갑근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 항소 관련해가지고 아직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항소 여부를 할지 이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이 1심 이후에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엄포를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특검 측에서는 이미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둘 다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아마 무죄가 나온 피고인들 위주로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선고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내려갔고 지금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검 구형보다는 좀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양형에서. 재판은 물론 다르죠. 근데 결국은 이런 양형이 이렇게 다 차이가 큰 상황인데 내란 재판부로 가면 이게 다 모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먼저 그 양형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법 체계가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령 규율이 특히나 형법에 있어서도 보면은 주요 요건 그 구성 요건 자체가 추상적으로 규율돼 있고 이에 따른 그 상한 하한이 정해져 있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재량이 많은 거고요. 사실 이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1심에서는 각 재판부별로 33부, 32부별로 다른 결론, 구형에 비해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이제 항소심에 가게 되면은 내란 재판부 설치법에 의해서 고등법원이 이거를 한 군데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현직 군인인 여인영 전 사령관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서 어차피 이제 민간 법원으로 와야 되는데 이걸 내란 재판부에서 같이 규율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서 사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단순 가담자 이렇게 나눠서 합리적인 차등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